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딸의 상태를 확인한 참모 총장은 곧바로 군 수뇌부를 소집했고 은폐와 축소, 거짓 보고가 얽히고 설킨 부대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잔인한 폭력이 벌어졌고 누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육군본부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책상 위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유상범 참모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상범과 그의 아내, 그리고 18살 유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총장님, 부인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상범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날 준비 때문에 꼭 통화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상범은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당신 정은이 이번에 첫 야전훈련 들어갔대요. 강원도 최전방이래요. 설날인데 한번 보고 오면 어떨까요? 군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정은이도 군인이야. 군인이라면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지. 전화를 끊은 후 상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딸 유정이 자원에서 특공여단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복잡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참모부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상범은 문득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딸이 군 입대를 결정했을 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정은아, 아빠는 널 믿는다.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상범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로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야전훈련이라. 자신도 신병 시절 겪었던 혹독한 강원도의 겨울이 생각났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상범은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은이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군대에서 전화가 어디 쉽게 오나? 훈련 중이면 연락도 안 돼. 그래도 당신이 참모총장이잖아요. 한번 알아보면. 그게 더 안 되는 거야. 내가 특별 대우 받으면 정은이만 더 힘들어져. 밥을 먹은 후 상범은 서재에 들어가 지도를 펼쳤어요. 강원도 최전방. 손가락으로 천천히 지도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어요. 비공식 점검이라면 가능하겠지. 다음 날 아침 상범은 조용히 운전기사를 불렀어요. 내일 일정을 조정해. 강원도 특공여단 비공식 점검을 가겠다. 총장님, 갑작스러운 점검은 절차상. 군인이 군인을 점검하러 가는 것 정당하지. 상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제 막 20살이 된 딸, 혹한의 강원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자 병사들 틈에서 얼마나 힘들까? 유정아, 아빠가 간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상범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원도 최전방 산악지대는 영하 18도의 혹한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공여단 훈련장에서는 밤새 침투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정은 얼굴에 검은 위장크림을 바르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는 남자 병사들 사이에서 더욱 작아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유정 병장, 왜 이렇게 느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강준이가 소리쳤어요. 유정은 입술을 깨물며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지만 부대 내 일부 간부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어요. 네, 준희님, 더 빨리 하겠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은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영하의 기온에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유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준이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유정 병장, 오늘 야간 PT 추가야. 밤 12시에 훈련장으로 나와. 네. 하지만 오늘 이미 18시간 훈련했는데요. 뭐, 불평해? 아니면 아빠한테 일러 바칠 거야? 유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12시에 나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동기 최 병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정은아, 괜찮아? 강준이 너무하더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훈련받는 거잖아. 아니야, 너만 특별히 더 힘들게 해. 박중령도 너만 보면 특별 관리라고 하잖아. 유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버텨야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 아빠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야. 12시 유정은 약속대로 훈련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강준희뿐만 아니라 박중령과 다른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왔네, 참모총장 따님. 우리랑 한잔할래? 유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음주는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규정? 내가 말하는 규정이 뭔데? 아빠 말 들었지?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강준이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유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점호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전원 비상, 참모총장 방문, 헬기 소리와 함께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유상범 참모총장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입니다.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열을 맞추고 서 있었지만 유정의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박중령, 보고하게. 네, 총장님. 특공여단 1동, 오늘의 훈련 계획대로 정상 진행 중입니다. 상범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살폈어요. 병사들 상태는 어떤가? 모두 건강하고 사기가 높습니다. 그럼 병력 현황은?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총 138명 중 137명이 현재 임무 수행 중입니다. 한 명은? 그게 박중령이 더듬거렸어요. 옆에서 강준이가 나섰습니다. 훈련 중 경미한 부상으로 의무실에 있습니다. 누구지? 상범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병장 유정은입니다. 강준이의 대답에 상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어제 야간 훈련 이후부터, 하루 반나절 전부터? 상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보고하지 않았나?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했습니다. 상범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의무실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얼굴은 점점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지만 유정은 그곳에 없었어요. 의무병, 병장 유정은은 어디 있지? 총장님, 그게 환자가 없습니다. 상범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방금 보고받았는데? 이 순간부터 평범한 부대 점검은 끝났습니다. 참모총장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의 딸이 사라진 것입니다. 박중령,
즉시 모든 인원 소집하고 수색 시작하라. 수색대 즉시 출동. 상범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악지대를 뒤지고 병영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상범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 했어요. 준이 마지막으로 유정을 본 게 언제지? 상범이 강준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어제 야간 훈련 종료 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준이의 말이 흐려지자 상범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는 군 생활 35년 동안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해왔고 거짓말하는 눈빛을 알아보는데 능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혀라. 병영 뒤편 창고까지 확인하게. 2시간의 수색 끝에 한 이등병이 다급히 달려왔어요. 총장님, 찾았습니다. 뒤편 창고에서. 상범은 즉시 달려갔어요. 쓰러진 컨테이너 창고 안 유정은 피투성이 얼굴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고 입술은 터졌으며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허벅지에는 깊은 멍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은아. 상범은 딸을 품에 안았어요. 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와 유정을 진료했어요.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보입니다. 급경사 바위에서 떨어진 듯. 상범은 유정의 팔과 다리를 살폈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 낙상이 아니야. 상범이 유정의 팔목을 들어 올려 보였어요. 여기 방어흔이 있어. 맞았다고. 방어흔.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죠. 누군가의 공격을 막으려 할 때 생기는 상처입니다. 상범은 서서히 깨달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었다는 것을. MP 소령, 즉시 와라. 상범은 명령했어요. 잠시 후 군사경찰 소령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 물증, 지문, 모든 것을 채취하게. 유정은 헬기로 군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상범은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정은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은이가 다쳤어. 지금 군병원이야. 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상범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정은이가. 의사는 유정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외상 후 쇼크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범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 강준이를 신문했어요. 유정과 함께 있었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지시받은 대로 훈련만 시켰습니다. 야간 훈련 후 모두 귀대했고. 거짓말 마라. 상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딸의 상태를 봤나? 그게 단순 낙상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인가? 강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상범은 MP 소령에게 지시했어요. 강준이 구금하고 박중령도 조사하라. 부대원 전원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밤이 깊어지자 상범은 몰래 유정의 병영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딸의 사물함을 열고 휴대폰과 훈련 일지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천천히 훈련 일지를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오늘도 강준이가 특별훈련이라며 나만 불렀다. 내가 여기서 견디는 건 아빠 때문이야. 나 무서워. 하지만 아빠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내일은 야간 침투 훈련. 강준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상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철혈 군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족에게도 냉정했던 그가 지금은 딸의 고통을 몰랐다는 자책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범은 유정의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어머니에게였어요.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아빠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야. 설날에 못 가도 이해해줘. 상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정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MP 소령이 다가왔어요. 총장님, 초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유정 병장이 발견된 창고에서 소주병과 여러 명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정 병장의 군복 위롯도 찢겨진 채로 상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아이가 이래도 군인입니까? MP 소령은 침묵했어요. 상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소령, 이건 명령이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튿날 아침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에 상범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정의 병실 의자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백한 유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총장님,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상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정의 사건이 군 수뇌부에까지 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비하게. 얼마 후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상범 장군,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따님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상범은 단조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어.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현재 여군 인권 문제가 민감한 시기인데 만약 참모총장의 딸이 부대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새나가면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상범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딸이 폭행을 당했고 지금 의식불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덮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장관이 당황했어요. 철저히 조사는 할 거야. 다만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내부적으로요? 지금까지 군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결되어 왔는지 모르십니까? 상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상범 장군, 당신은 지금 아버지로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참모총장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제가 아버지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하는 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건 참모총장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졌어요. 그때 MP 소령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MP 소령이 말했어요. 초기 조사 결과 유정 병장은 야간 훈련 후 간부들의 비공식 회식 자리에 강제로 불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 강요와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고 국방부 법무관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런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현재로선 단순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상범은 법무관을 노려보았어요. 증거라면 MP 소령이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무관이 머뭇거렸어요. 사실 부대장 박중령이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정 병장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자해 경향이 있었다고. 뭐라고? 상범의 얼굴이 경직되었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장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진정하게, 상범 장군. 우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해. 모든 가능성이요? 제 딸이 자해를 했다는 거짓 보고서는 받아들이면서 실제 가해자들의 증언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상범은 병실로 돌아가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정은아, 아빠가 진실을 밝혀낼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상범은 부대로 돌아가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유정과 같은 중대 병사들을 한 명씩 불러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최 병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총장님, 말씀드리면 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걱정 말게. 내가 지켜주지. 최 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은 병장. 그날 밤 간부들 사이에서 회식 후 강압적 훈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군을 부른다고 했고 우린 못 본 척 하라 해서. 그래서 강준이가 술에 취해 정은 병장을 만지려고 했대요. 정은 병장이 저항하자 빠진 여군은 근무태만이라며 혹한 속에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자 폭행을. 최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어요. 다른 증인은 김상병과 이 병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진술을 꺼립니다. 박중령이 입 단단히 다물라고 협박했거든요. 상범은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중령이 제출한 유정 병장 정신상태 불안정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고 군 검찰은 사고로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상범은 분노했어요. 그는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범 장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지금 군에 필요한 건 안정이야. 회의실을 나오는 상범에게 한 법무관이 다가왔어요. 총장님,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 이 사건은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법무관은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은 참모 총장도 못 본다더군요.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단순 사고로 마무리하라고. 상범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평생 군에 충성했고 군의 정의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의가 자신의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상범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참모 총장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아버지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를 것인가? 병원 복도는 적막했어요. 밤 12시 상범은 유정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굳건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35년간 군에 바친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전우들의 상처를 목격했지만 그 어떤 상처도 지금 자신의 딸이 입은 상처만큼 그의 마음을 찢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상범 씨, 아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평생 군을 위해 살았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진짜 명예는 그런 게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야.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내 딸이 당한 일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이건 군의 명예를 짓밟은 범죄야. 상범은 결심했어요.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합참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전 간부를 모아주십시오.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상범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특공여단에서 발생한 여군 폭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상범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또한 한 명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범 장군, 어제 이미 결론이 났지 않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감정이 아닙니다. 상범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최 병장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은 병장은 그날 밤 간부들의 성희롱성 음주의식에 끌려갔고 강준이가 그녀를 만지려고 했을 때 저항하자 폭행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어요. 상범은 다른 증거들도 제시했습니다. 유정의 일기, 병사들의 증언, CCTV 영상 분석 자료까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공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강준이와 박중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장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범 장군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청와대에도 보고해야 하고 이미 했습니다. 상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회의는 격렬한 논쟁 속에 끝났지만 상범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총장님, 큰일입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부대 CCTV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정 병장의 군복도 증거물에서 사라졌습니다. 상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진상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병장 유정은의 사고는 개인 실수에 의한 낙상으로 결론 내립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상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참모총장님의 녹취록은 불법 녹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신뢰성이. 상범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군 내부에서는 진실이 묻힐 거야. 더 큰 행동이 필요해. 상범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유정의 사진, 녹취 파일,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모든 자료를 주요 언론사에 보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공여단에서 발생한 여군 폭행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그 소식으로 들끓었어요. 참모총장 딸, 군내 성폭행 피해 군, 조직적 은폐 시도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딸 가진 부모로서 참을 수 없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여군 인권 이슈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청와대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이 상범을 불렀어요. 자네가 언론에 제보했나? 상범은 침묵했어요.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네를 보호할 수 없어. 군 수뇌부는 자네를 경질하기로 결정했네.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상범은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내밀었어요. 장관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군. 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군복을 벗겠지만 진실은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상범은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굳건한 의지가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짓밟은 건 내 딸이 아니라 군의 명예다. 그리고 난 그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눈이 내리는 오후 군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상범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참모총장이 아니었어요. 사표는 정격 수리되었고 군 수뇌부는 개인 사정에 의한 사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정의 병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슬픈 눈으로 그를 맞았어요. 여보, 결국 그렇게 됐군요. 상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때 침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유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은아. 상범과 아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유정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유정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상범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은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유정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꿈인가? 아빠가 여기 있네. 의사가 급히 들어와 유정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유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상범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모든 진실을 딸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너 훈련 중에 다쳤어. 상범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정의 눈에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준이가 그리고 박중령이 유정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범은 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정은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들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유정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알아, 정은아. 모든 걸 알아.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유정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상범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군 수뇌부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그리고 결국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는 것까지. 그래서 아빠는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이제 군복을 벗었어. 아빠, 모두 내 탓이네요. 유정이 흐느꼈어요. 아니야, 정은아.
상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탓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 군데의 시스템이야. 유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상범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철혈 군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요. 유정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상범은 고개를 떨굽혔어요. 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을 동안 난 참모총장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어. 병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한참 후 유정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내가 군인이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범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군인이잖아요. 아빠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범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너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구나. 유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정은 의사와 상담 후 결심했어요.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로 한 거예요. 정은아, 괜찮겠어? 아직 몸이 약한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처럼 고통받는 여군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해요. 다음 날 유정의 인터뷰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공여단 병장 유정은입니다. 저는 군인의 딸로 태어나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군대는 유정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강준이와 박중령의 가혹행위, 음주 강요, 성희롱, 그리고 그날 밤의 폭행까지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인터뷰 마지막 유정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군대는 잘못되었지만 제가 꿈꾸는 군대는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여론은 급격히 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청와대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강준이와 박중령은 정격 구속되었습니다. 상범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유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 일어나서 다시 군복을 입을 거예요. 아빠처럼요. 1999년 2월 유정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일주일 만에 군 내부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어요. 국방부 건물 앞에는 매일 시위대가 모여 군 내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는 여군 인권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군 특공여단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어요. 상범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퇴원한 유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빠, 제 인터뷰 이후로 다른 여군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대요. 유정이 말했어요. 상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용기를 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유정의 증언이 이어지자 전국 각지의 여군 병사들에게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드러났어요. 성희롱,
가혹행위, 부당한 대우.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총장님, 전화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상범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통령께서 특별대책회의를 소집하셨는데 총장님의 참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범은 놀랐어요. 난 이미 군인이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유상범 전 참모총장은 이 문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시면서요. 다음 날 상범은 청와대로 향했어요. 대책회의장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새로 임명된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 전 총장,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사실 이번 사태는 군의 큰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상범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35년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그는 계속해서 군 내부의 문제점들을 짚어나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군 내 성평등 교육 강화 등.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여군 인권 문제를 넘어 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군이 자신의 구성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상범을 따로 불렀어요. 유 전 총장,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여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상범은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적합한 인물입니다. 군 내부인이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상범은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와 군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상범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군에 바친 35년 내 자식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사죄입니다. 상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군이 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군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 여기자가 질문했어요. 따님은 현재 어떤 상태이신가요? 군 복무를 계속할 예정인지요? 제 딸은 현재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상범은 잠시 망설였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녀는 군 복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특공여단 전체를 특별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역사상 최초로 참모총장 요청에 의한 전면 개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군부대는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각 부대장들은 여군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상범은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는 전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했고 여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편 유정은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에 복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특공여단이 아닌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군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복귀 첫날 유정은 새 정복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상범은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상범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복을 입은 유정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정은아. 상범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정은 씩씩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중이 유정은 다시 임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상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딸에게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중이 임무를 잘 수행하게. 유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변화시킬 거예요. 더 나은 군대를, 더 나은 세상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난 2004년 초여름 대한민국 육군본부 앞 광장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군악대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장성들과 군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단장 임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제 특전사 제1여단 여단장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단상에 한 여성 장교가 올라섰어요. 그녀는 수려한 용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소령이었습니다. 바로 유정이었어요. 그녀는 1년 전 소령으로 진급했고 오늘 특전사 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소령 유정을 특전사 제1여단 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유정은 단호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한 군인으로 성장한 증표였습니다. 관중석 맨 앞줄에는 예비역 장군 복장을 한 상범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5년 전 우리 군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유정이 취임사를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용기 있는 군인과 한 명의 용기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로서 또한 군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유정의 말에 상범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간 군 개혁을 이끌었고 2년 전 모든 임무를 마치고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여군 인권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 여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해 싸워온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유정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상범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승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두 사람은 육군본부를 나와 차에 올랐어요. 유정은 운전석에 앉았고 상범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축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래, 좋아. 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정이 문득 말했어요. 가끔 그때 생각나요? 상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잊을 수 없지. 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군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범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겼구나. 참 군인으로서. 저녁 식사 후 유정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내일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특강을 해요.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나도. 난 이제 군인이 아닌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든 군인들에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막군에 들어온 여군들에게요. 다음 날 유정과 상범은 함께 신병교육소를 방문했어요. 강당에는 수십 명의 여군 신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유정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오신 분은 유상범 예비역 장군님이십니다. 5년 전 군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셨던 분이시죠. 상범이 일어나자 모든 신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어요. 상범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경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정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유정은 아버지와 함께 군 묘역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순직한 군인들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의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유정의 증언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는 끝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묘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지킬게요. 상범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은아, 너는 이제 많은 병사들의 지휘관이야.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니?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제가 배운 대로요. 강함과 정의 그리고 따뜻함으로 지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묘역을 나와 높은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엄했습니다. 저 멀리 군부대의 국기계양대가 보였고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정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요? 그래,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너 같은 군인들이 있는 한 우리 군은 계속 발전할 거야. 유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모든 것에. 상범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에 약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이제 당당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여단장님, 앞으로의 임무도 멋지게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정은 아버지의 경례에 화답했어요. 두 사람의 경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약속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가요, 아버지. 유정이 손을 내밀었어요. 상범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이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 누워있던 제 귀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없애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눈을 뜨기 전 이들은 저를 어떻게 처리하려 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대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짐승처럼 숨어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소정은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김명희의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소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명희는 반쯤 눈을 뜨며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약은 제대로 가져온 거야? 지난번엔 아침 약을 저녁 약으로 가져왔잖아. 이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혈압약이에요. 김명희는 대꾸도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견뎌온 그녀는 며느리를 대할 때면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강재명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 이소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마누라 역할도 제대로 못해. 남편 붙잡아두는 것도 여자의 능력이야. 이소정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을 나와 남편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59세의 강재명은 어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기에는 윤경이라는 이름이 자주 반짝였지만 이소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죄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제자리가 어디인지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명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어제보다 더 심해졌네. 소금은 제대로 넣은 거야? 이소정은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어온 미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올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재명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 깃에는 분홍빛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강재명은 어머니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이소정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떠왔지만 강재명은 손을 저었습니다. 배불러. 회사 갔다 올게. 그는 이소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소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병원 검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집사 남기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남기훈은 62살의 나이로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정의 아버지 뻘되는 나이였지만 그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이소정의 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기훈 씨.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소정은 검진 결과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이든 여자의 소소한 불평일 뿐이죠. 그날 저녁 이소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30년, 아이를 낳지 못해 미움받은 지 28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한 지 15년. 어쩌면 내가 정말 아프다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이소정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명희의 약을 챙겼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려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그러네. 나이가 들면 손도 못 쓰나 봐. 김명희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약을 다시 챙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울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젯밤 병원 검진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머님, 오늘 저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김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병원? 또 내 병 핑계로 집안일 안 하려고?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이. 오늘 도자기 모임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다음에 가. 이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현관문이 열리고 강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비싼 여성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세요? 강재명은 어머니에게만 인사했습니다. 김명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이건 강재명은 여성용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인 선물인데 필요 없으시면 버리세요. 이소정은 그 가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경, 43세의 전직 승무원이자 강재명의 내연녀. 사교계에서 우아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재명은 서재로 들어갔고 이소정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재명 씨,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강재명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알아서 해. 내일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사실은 의사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강재명은 이소정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뭐, 암이라도 걸렸어? 이소정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때 강재명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경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강재명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소정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재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아, 미안해. 집사람이 있어서. 그래, 오늘 저녁에 보자. 이소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병원에라도 눕혀놨으면 좋겠어. 이혼하자니 재산 문제가 있고. 이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소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그녀의 침묵이 불손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말이 없어? 내 남편이 오늘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데. 이소정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재명 씨. 강재명은 대답 대신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소정은 약국에서 산 수면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척 한번 해볼까? 그녀는 집 서재에 있는 의학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신경 억제제와 수면제의 조합. 의식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소정은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인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도움이 필요해. 비밀로 해줘야 해. 이틀 후 이소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적당량의 약을 먹고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에라도 눕혀놨으면 좋겠어. 그녀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줄게. 집사 남기훈이 이소정을 발견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이소정은 대형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불명확한 원인에 의한 반원수 상태였습니다.
강재명은 병원에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으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재명의 얼굴에는 충격보다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소정은 그 모든 것을 눈을 감은 채로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이 집의 민낯을 보겠어.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이소정은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찍혔습니다. 강재명은 의사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요? 강재명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이소정은 알아차렸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간호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현 상태로는 병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 요양시설로의 전원은 가능하지만 이소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병실 문이 열리고 김명희가 들어왔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다니. 김명희는 강재명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신경계 질환이래요.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명희는 침대에 누운 이소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아프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이러니 어쩌라는 거야. 이소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정이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나? 강재명이 물었습니다. 뭐하러? 그 나이 많은 사람 불러서 뭐 어쩌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소정의 친정어머니는 78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강재명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이라 어려워. 내일 보자. 김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돼요. 걱정 마세요. 이참에 새 며느리를 봐야지. 김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정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살짝 올라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소정은 여전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실에 최윤경이 들어왔습니다. 강재명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녀는 43세의 나이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윤경은 강재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재명은 주변을 살피더니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간호사가 볼라. 괜찮아요. 누가 봐도 그냥 위로하러 온 친구인걸요. 윤경은 침대에 누운 이소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대. 강재명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서두르진 말자. 일단 지켜봐야지. 이소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강재명과 윤경이 나간 후 집사 남기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소정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남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소정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남기훈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은 이미 썩었소. 마님, 이제라도 눈 떠주시오.
남기훈의 독백에 이소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새어나오면 그녀의 계획이 탄로날 테니까요. 마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오신 줄 알았소. 가끔 마님 약 챙겨드릴 때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소.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님이 회복되시면 이거 들려드릴게요. 강재명 사장님과 최윤경 씨가 나눈 대화. 다 녹음했소. 이소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기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강재명은 병실을 떠났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이소정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작은 노트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안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없는 이 집을 보는구나. 다음 날 강재명은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병실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생명보험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사망 시에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장애보험만. 아, 그렇군요. 장애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이소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벌써 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이소정은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남기훈이 남겨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작동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강재명과 윤경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이런 상태면 이혼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 깨어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이제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이소정은 녹음기를 꺼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집의 민낯을 봤어. 이제 복수할 차례야. 제4장 갈등 심화 진짜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옥이지. 병원 생활 일주일째 이소정의 상태는 변함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면 그녀는 눈을 떠 주변을 살폈고 자신의 작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윤경이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보는 거겠지? 윤경은 이소정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소정은 숨을 고르게 유지하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정 씨, 저예요. 최윤경. 재명 오빠의 특별한 사람. 이소정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가방에서 작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 이소정이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연기하는 건지 지켜볼 거예요. 이소정은 놀라움을 억눌렀습니다. 의심하고 있어? 윤경은 이소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재명 오빠와 저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이 방해했을 뿐이죠. 그녀는 이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아귀는 강했습니다. 이제 재명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물론 당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윤경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 그녀가 나간 후 이소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경이 설치한 카메라를 의식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명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다만. 그럼 준비해 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이소정은 그 말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계획이 어려워질 거야. 그날 밤 남기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소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내일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대요. 강재명 사장님이 이미 수속을 밟고 계세요. 이소정은 듣고 있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윤경의 카메라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님 옆에 있을게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마님 친구분이신 준호 선생님이 주셨어요. 마님 약이래요. 이소정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계획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재명과 윤경은 이소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소정의 옷장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물건은 필요 없겠네. 윤경은 이소정의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재명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 이런 건 어때요? 장례식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윤경은 웃으며 이소정의 한복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입혀드릴까요? 강재명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아? 언젠간 필요할 텐데요. 그들의 대화는 집안에 숨겨진 녹음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남기훈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이소정의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고 그 안에 적힌 글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명 오빠, 이거 봐요.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네요. 좋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모두 끝이겠지요. 강재명은 일기장을 뺏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인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강재명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의사도 확인했잖아. 그냥 헛소리겠지. 하지만 윤경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글은 어떻게 쓴 거죠? 날짜도 최근이에요. 강재명은 일기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환각에서 쓴 거겠지. 병이 있었으니까.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상해요. 그들이 나간 후 남기훈은 그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소정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훈 씨, 이걸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윤경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기훈이 일부러 고장낸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이소정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깨어 있는 거죠? 내 말 들리죠? 이소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윤경은 병실을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 오빠, 나 무서워요. 당신 부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병실에 홀로 남은 이소정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옥이지. 제5장 큰 위기 죽은 사람이 복수를 시작했을 때 진짜 무서운 일은 벌어집니다. 이소정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경은 강재명을 만나 자신의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재명 오빠, 정말 이상해요. 그 일기장도 그렇고
당신 부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확실해요. 강재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소리 말라고. 의사도 확인했잖아. 그녀는 반원수 상태라고. 그럼 일기장은 어떻게 설명해요? 날짜가 분명히 병원에 입원한 후였어요. 강재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기장은 그냥 버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윤경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병원 카메라도 고장났어요. 제가 설치한 거요.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게 누구? 집사? 그 영감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윤경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요. 집사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이소정 씨의 편이잖아요. 강재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기훈. 3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가 배신할 리 없어.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특히 돈 앞에서는. 윤경의 말에 강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남기훈을 감시해보지. 다음 날 강재명은 남기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기훈 씨, 소정이 상태가 어때? 남기훈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변화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소정이가 깨어났다거나 반응을 보인 적 있어? 남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같은 상태십니다. 강재명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야. 수고가 많아. 남기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월급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야, 받아. 요즘 고생이 많으니까. 남기훈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강재명은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기훈이 수상해. 돈도 거절하려고 했어. 맞죠? 제 말이 맞았어요. 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윤경은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로 의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재명 씨의 친구인데요. 이소정 씨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외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특히 환자를 더 잘 관리해주는 곳으로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가능은 합니다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강재명 씨가 이미 동의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수고비예요. 의사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은 속삭였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병원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남기훈은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최윤경이 마님을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의사도 매수했습니다. 이소정은 들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서류가 준비된대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합니다.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주신 약입니다. 지금 드시면 1시간 후에 깨어나실 수 있대요. 이소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그날 밤 윤경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소정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멀리 떠나게 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윤경은 이소정의 링거 주사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오래 고통받지 않도록. 윤경이 수상한 약물을 링거에 넣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기훈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윤경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아, 집사님. 저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손에 든 건 뭡니까? 윤경은 약병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냥 영양제예요. 하지만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남기훈은 윤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 방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내일이면 이 환자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야.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윤경은 비웃었습니다. 정말 모르는군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에 특별 구급차가 올 거예요. 남기훈은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아니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윤경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소정 씨가 연기하는 거 알고 있죠? 같이 공모한 거죠? 남기훈은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 내가 다 알아냈어. 당신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때 침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죠? 지금 움직였어요. 연기하고 있다니까요. 남기훈은 윤경을 밀어냈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병실에 소란이 일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윤경은 손가락으로 이소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움직였다고요. 간호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객분 진정하세요. 아니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윤경은 강제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강재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 오빠, 큰일 났어요. 당신 부인이 정말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걸 봤다고요. 그날 밤 남기훈은 이소정에게 준호가 준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이소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고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훈 씨. 이소정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소정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남기훈은 물을 건넸습니다. 이소정은 천천히 물을 마신 후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메라는요? 다 제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소정이 깨어난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창백해졌습니다. 윤경 씨,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이소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윤경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이너스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고 면회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기훈은 조용히 경비실로 가서 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이소정의 지시대로 말입니다. 이소정의 갑작스러운 회복은 병원 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 기적이라 부르며 그녀의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정은 더 이상의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충분히 실험 대상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소정님,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소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최윤경 씨와 나눈 대화 기억나세요? 해외 요양시설에 관한.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소정은 계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녹음은 안 했으니까요. 다만 병원 평판을 위해서라도 제 퇴원을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이소정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남기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훈 씨, 집에 가기 전에 어디 들를 곳이 있어요. 차는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이소정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태희를 만났습니다. 소정아, 정말 괜찮은 거야?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희야, 나 좀 도와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 2시간 동안 이소정은 변호사와 함께 많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복귀 신청서, 재산 분할 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강제명의 회사 비리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모았어? 태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 저녁이 되어 이소정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그녀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김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소정이, 벌써 퇴원했어? 네, 어머님.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습니다. 김명희는 얼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소정은 김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새 며느리를 봐야지라고 하셨다면서요?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들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정리까지 해놨네. 그때 강재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정아, 벌써 왔어? 의사가 연락도 없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강재명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지. 이소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재명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당신과 윤경 씨의 계획도요. 강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윤경은 그냥 친구일 뿐이고. 이소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해요. 이제 진실만 말해요. 강재명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어.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부터.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윤경 씨를 만났고 나를 병원에 눕혀놓기를 원했던 거군요. 강재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기자회견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소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당신이 15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들어 있어요. 특별히 최윤경 씨에게 준 선물들.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된 것들이죠. 강재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집의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정은 일찍 일어나 김명희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재단 이사로 복귀합니다. 김명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할 때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성그룹의 이사직을 맡기로 했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막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순순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계약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제 복귀가 의결될 겁니다. 이미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김명희는 약을 삼키며 이소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의 지위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이소정은 방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참, 오늘부터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 물건들도 모두요. 이소정은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남기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남기훈은 백미러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원래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저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죠. 이소정은 웃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다시 기억해냈어요. 내가 누구인지.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소정은 그저 회장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녀는 이사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재명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소정이 보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소정이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이소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재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윤경과의 스캔들 자료와 횡령 증거들이 공개되면 그의 커리어는 끝날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이소정은 새로 마련된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될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소정의 재단 이사 복귀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영진은 놀랐고 사회부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강재명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대저택의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명희, 강재명, 그리고 이소정 3인만이 자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소정은 상석 가까이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김명희가 억지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재명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이소정은 평온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명 씨, 내일 감사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최근 10년간의 회계 자료를 검토한다고 하더군요. 강재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정기 감사라고 하던데요. 걱정할 일 없잖아요. 김명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정이,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소정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회사에 복귀해서 재명이를 위협하는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하인에 불과했어요. 제 남편은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어머님은 늘 저를 무시했죠.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들은 제 죽음을 바랐죠. 이참에 새 며느리를 봐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김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재명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제 자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소정은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강재명은 어색하게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정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이소정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럴 줄 몰랐다. 그저 미안하다. 이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재명의 눈에는 처음 보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명 씨,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내가 잘못했어. 윤경이랑 그런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소정은 냉정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돌아왔네요. 죽은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죠. 소정아, 제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소정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함과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요. 다만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당신은 회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저는 제 일을 할게요. 그럼 우리는? 부부로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대로 지내도록 해요. 회사에 혼란이 생길 테니까요. 강재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바뀔게. 이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내가 죽길 바랐잖아요. 강재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정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윤경이 이소정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소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재명 오빠는 나를 떠났고 신문사에서는 우리 관계에 대해 캐묻고 있어요.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경 씨, 기억나세요? 병실에서 저에게 한 말.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라고요.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또 기억나세요? 제 링거에 뭔가를 넣으려고 했던 거.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영양제였어요. 이소정은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말인가요? 병원 CCTV에 찍힌 거예요. 검사 결과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더군요. 윤경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윤경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해외로 떠나세요.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자료들이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요. 윤경은 더 이상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벌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 삶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윤경은 흐느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최윤경, 갑작스럽게 해외 이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명희가 이소정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84세의 노인은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정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이소정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어.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가장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었구나. 김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소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원했던 건 나의 죽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명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늦은 건 없어요, 어머님.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보죠. 그날 밤 이소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8장 결말 변화된 세계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봄이 찾아온 강남 대저택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이소정이 직접 고른 화초들이 피어났고 집안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소정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중요한 이사이자 재단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명희는 이소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소정아, 오늘 재단 행사에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함께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명희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봐온 여자들 중에 너처럼 강한 사람은 없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소정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강재명은 이제 집에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소정은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마님, 차 준비됐습니다. 남기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남기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도 새롭게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차 안에서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기훈 씨, 최근에 윤경 씨 소식 들었어요? 남기훈은 백미러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LA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녀도 새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이소정은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 이사님,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의 예산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소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이소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재명이었습니다. 소정아, 잘 지내? 이소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재명 씨는요? 나도. 그럭저럭. 내일 한국에 들어가.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이소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저녁에 시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소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재명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열린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소정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녀의 변화와 재단의 새로운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소정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남기훈이 이소정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너무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기훈 씨. 저는 그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도착한 이소정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그녀가 읽고 싶었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재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이소정이 대답했습니다. 강재명은 어색하게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요? 그럭저럭. 해외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소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명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나는 변했어. 정말로.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하세요. 강재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재명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소정아. 넌 항상 나보다 현명했어. 그가 나간 후 이소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남기훈이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님, 오늘 일정이 많으십니다.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남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소정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평온함과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가짜로 죽어 있는 동안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요. 남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소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 그들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소정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미소였습니다.